2005년 가을 토요일 오후 2시 33 민수는 이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약속 5살 딸과 면접 교섭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아내 지민은 약속 장소인 동네 놀이터 벤치에서 30분을 기다렸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됐습니다. 문자도 읽히지 않았죠. 지민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양육비 문제로 삐친 거겠지.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저녁 7시에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누나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지민 씨, 민수 연락 안 돼요? 아침부터 전화가 한 번도 안 받아줘요. 36의 누나는 불길함을 안고 바로 동생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죠. 원룸 골목 입구에 민수의 하얀 SM3가 그대로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시동은 꺼진 채 배터리 방전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있는데 왜 사람만 없는 거지? 누나는 그날 밤 10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한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수와 지민이 이혼한 것은 2003년 봄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였고 딸 은서는 겨우 3살이었지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두 사람의 다툼과 지친 감정, 그리고 생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민수는 동네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했습니다. 고정급이 아니라 판매 수당제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150만 원을 벌기도 했지만 어떤 달에는 50만 원도 채 되지 않을 때가 있었지요. 2005년 당시 민수가 살던 원룸의 월세는 3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35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40만 원을 전 아내 지민에게 보내야 했죠. 법원이 정한 꼭 지켜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은서를 만났습니다. 처음 면접 교섭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민수는 씁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내 딸을 만나는데 왜 권리라는 말이 붙어야 하지? 하지만 이혼한 부모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절차였지요. 민수는 은서를 만날 때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로 데려갔습니다. 해피밀 세트를 사주고 놀이터에서 1시간쯤 뛰어놀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남짓.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지민에게 아이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아빠로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민수였지요. 지민은 은서를 키우며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3,500원이었고 하루 6시간을 일해도 2만 원 남짓벌 뿐이었지요. 한 달 수입은 약 50만 원. 여기에 민수가 보내는 양육비 40만 원을 합쳐도 총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투룸 월세 4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5만 원뿐이었고 그 돈으로 유치원비, 식비, 공과금을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민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 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지민의 부모는 이혼한 딸이 손주까지 데리고 친정에 들어오는 건 집안 망신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05년 시골 출신 부모에게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었고 그들은 손녀 은서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지민을 집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은 결국 혼자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민수 역시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남은 가족은 부천에 사는 누나 한 명뿐이었지요. 누나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동생만은 외롭게 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생아, 은서는 내 딸이야. 꼭 챙겨. 어떻게든. 그 짧은 말은 늘 민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못할 것 같으면 누나는 10만 원, 20만 원씩 보태주곤 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은서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은서를 보러 갔을 때 아이의 티셔츠가 너무 작은 듯 보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감기가 심한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요. 민수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 옷 좀 사 입혀. 애가 얼마나 컸는데. 돈이 어딨어요? 양육비 4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 그래도 꼬박꼬박 보내잖아. 알아요. 근데 부족하다고요. 대화는 늘 이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사정만 내세우는 평행선이었지요. 그러던 2004년 가을, 지민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도연, 36살의 부동산 중개사 직원이었지요. 처음엔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담배나 음료수를 사러 드나들던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지민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이혼 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였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민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지민에게 그 말은 위로이자 안전, 두 가지 의미였지요. 누군가 자신의 짐을 함께 지고 싶어 한다는 말은 그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월급 180만 원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지민은 오랜만에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지요. 은서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05년 초부터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05년 3월, 은서를 만난 날, 은서의 입에서 도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빠, 도연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살 거래.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했지요. 그날 밤 그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혼한다고? 은서한테 말도 안 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민수 씨가 알 필요 없잖아요. 내 딸한테 일어난 일인데 내가 왜 몰라요? 그 남자가 누군데 은서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 씨보단 낫죠. 그 대답은 민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은서 친아빠야.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허락 안 하면 재혼 못해요. 허락이요? 민수 씨가 무슨 권리로요? 양육권 다시 신청할 거야. 은서는 내가 키울 거야. 전화는 결국 싸움만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지요.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학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딸을 잃는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지민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재혼하지 마. 은서가 혼란스러워해. 내가 더 벌어볼게. 양육비 올려줄게.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지민과 도연은 결국 12월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은서를 만날 때마다 묻곤 했지요. 은서야, 아빠랑 살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살고 싶어? 5살 은서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할 뿐이었지요. 그 말은 민수의 마음에 더 깊은 무력감을 남겼습니다. 9월 말, 민수는 지민의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도연을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도연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걸어 오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민수는 더 이상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 수당이 거의 없는 달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못했고 지민은 차갑게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민수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에게 돈을 빌려
뒤늦게 40만 원을 보내긴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무너져 있었지요. 이혼 후 2년 반, 두 사람의 대화는 양육비, 면접 교섭, 재혼, 세 단어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사람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지요. 2005년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민수는 이른 오후부터 마음이 뒤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은 은서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줄곧 지켜온 격주 토요일의 면접 교섭일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히 딸을 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지민을 만나 재혼 이야기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12월로 잡힌 결혼식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민수는 중고차 매매상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사장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금요일 오후라 손님도 없어 허락해 주었지요. 민수는 자신의 하얀 SM3에 올라탔습니다. 2002년식 오래된 차였지만 그는 늘 차를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은서를 태울 때만큼은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SM3는 그에게 자존심이자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이었습니다. 지민이 사는 부천 중동의 빌라촌은 3층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민수는 빌라 근처 작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지민이 슈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지요. 민수는 차 안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월 말의 공기는 차가울 만큼 늦가을 분위기였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골목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민수는 88라이트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연기가 폐로 들어갔지만 가슴 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준비했습니다. 재혼은 아직 아니야. 은서가 혼란스러워.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마음속 대사들은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늘 막히고 말았지요. 저녁 6시 40분 무렵 골목 저편에서 지민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과 청바지 차림, 손엔 슈퍼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지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민은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은서,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내일 은서 만나면 되잖아요. 지금 피곤해요. 지민은 민수를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민수는 무심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제발 재혼 생각 조금만 접어줘. 은서가 얼마나 어려. 5살짜리 아이가 새아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민수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랑 은서 인생이에요. 내 딸이기도 해. 내가 왜 신경을 안 써?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어둑한 골목에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본 뒤 민수의 손을 세게 뿌리쳤지요.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민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조용히 얘기하자. 나 진짜 재혼만은 안 돼. 은서를 생각해줘. 지민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매달 40만 원 보내는 게 전부잖아요. 저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있다고요. 저도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칼처럼 깊이 찔러왔습니다.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도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최소한 민수 씨보다는 나아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민의 말투엔 흔들림이 단 한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경제력으로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지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만 있으면. 은서, 아빠 자격이 생기는 거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민수 씨도 알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민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골목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 도현이었습니다. 지민 씨, 괜찮아요? 그는 지민 옆에 서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도현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체격은 더 좋았고 표정은 침착하고 여유로워 보였지요. 당신이 도현이구나. 도현은 예의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뭐가 좋아서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입니다. 민수 씨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관여? 은서는 내 딸이야. 내가 왜 신경을 안 써? 그럼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에 딸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 가정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도현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민수는 한순간 말을 잃었지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이혼하셨습니다. 전 아내의 재혼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정확히 겨냥한 비수였지요. 지민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내일 은서 만날 때 얘기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데? 결혼하면 내가 안 줘도 되는 거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그냥 가세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돌아섰지요. 골목을 걸어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불 꺼진 길을 홀로 걷는 사람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수는 한동안 시동도 걸지 못한 채 핸들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지민과 도현이 나란히 걸어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민수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우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거야. 나도 은서 아빠인데. 저녁 7시 20분. 민수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면접 교섭 시간인 토요일 오후 2시 민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누구도 민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터에는 그의 하얀 SM3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CCTV는 저녁 7시 23분 골목을 빠져나가는 민수의 차량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확인된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였습니다. 민수의 누나가 부천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은 직후 경찰은 즉시 기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당시 성인 남성의 실종 신고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요. 가출, 잠적, 가족과의 불화 등 며칠 지나면 스스로 연락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경우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째, 차량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둘째, 면접 교섭 약속을 절대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 셋째, 최근 전 아내의 재혼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누나의 진술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수사팀은 가장 먼저 민수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2005년은 스마트폰도 GPS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한 대략적 위치 확인 방식뿐이었지요. 민수가 사용한 폰은 삼성 애니콜 SGH700 모델이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민수의 휴대전화는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47분. 지민의 집이 있는 부천 중동 기지국을 마지막으로 정확히 신호가 끊겼습니다. 반경으로 따지면 약 30만 500m 이내였지요. 그 시간 이후로 민수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다음으로 통화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12분. 민수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은서 엄마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32초, 짧은 통화였지요. 그 이후 민수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2번의 착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52분. 지민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18분. 2번째 착신 기록. 이번엔 13초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7분. 휴대전화의 모든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 켜졌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경찰은 지민과 도연을 각각 불러 조사했습니다. 형식은 참고인 조사였지만 수사팀은 이미 2사람을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있었지요. 먼저 지민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예상외로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민수 씨를 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재혼 문제였어요. 민수 씨가 반대해서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로 큰 소리 냈어요. 민수 씨도 화가 났고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 이후에는요? 도연 씨가 나왔어요. 저를 보호하려고요. 그리고 민수 씨는 얼마 안 돼서 차를 몰고 갔어요. 형사가 시간을 확인하자 지민은 7시 20분쯤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지요. 형사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 이후 민수 씨와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지민의 태도는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걱정이나 동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작은 위화감을 느꼈지요. 오후에는 도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장 차림, 침착한 말투, 답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져서 제가 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타고 떠났고 저는 지민 씨와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의문을 품은 지점이 있었지요. 도연은 6시에 퇴근했고 바로 지민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6시 40분쯤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면 말다툼을 처음부터 보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요. 형사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지민 씨 집으로 갔다고 하셨죠? 그럼 6시 반쯤이면 도착하셨을 텐데 왜 말다툼할 때는 밖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도연은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사실은요. 집 앞에 먼저 도착했는데 지민 씨가 아직 안 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 차가 골목에 세워진 것도 봤겠네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민 씨와 민수 씨가 대화를 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말다툼이 커져서 나간 겁니다. 말 자체는 성립했지만 전체 흐름과는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을 느끼고 있었지요. 화요일,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 당시 주택가 골목에 CCTV가 있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민의 빌라에서 약 50m 떨어진 편의점 CCTV가 유일하게 골목 방향을 비추고 있었지요. 영상 속에서 금요일 저녁 7시 23분 민수의 흰색 SM3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민수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화질이 흐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시 52분, 같은 차가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약 30분 만의 귀환이었지요. 하지만 다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8분, 차량은 또 한 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민수는 7시 23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30분 뒤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밤 11시 38분, 그 차를 몰고 나간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민수의 카드 사용 내역은 금요일 오후 4시 12분, 주유소에서 2만 원 주유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카드 내역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밤 8시 43분, 창동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현의 차량 이동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동 일대 CCTV를 추적한 끝에 수사팀은 중요한 장면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17분, 도현의 아반떼가 상동에서 중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2분, 다시 상동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그러나 도현은 저녁 9시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그의 진술과 실제 움직임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경찰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도현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조사였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오전, 도현은 다시 부천 중부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사 2명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현 씨, 금요일 밤 9시에 집에 갔다고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17분, 당신 차량이 중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설명하시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형사는 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2분, 같은 차량이 상동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현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밤 10시에 갑자기요? 네, 머리가 복잡해서요. 민수 씨와 말다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래포구 쪽으로요. 바다 보고 생각 좀 하려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래포구 가는 길목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량은 보이지 않더군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아무 데나요? 3시간 반 동안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형사는 짧은 침묵 끝에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도현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당신에게 더 큰 불리로 돌아옵니다. 그 말에 도현은 눈을 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말했습니다. 다시 지민 씨 집에 갔습니다. 형사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요? 민수 씨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가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1시간이요? 아까는 3시간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뭘 하셨습니까? 도현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고 음악 듣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현의 진술은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민수 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이미 수사팀은
도연이 모르는 새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경찰은 민수의 하얀 SM3를 정밀 감식했습니다. 차량은 아직도 지민의 집 골목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국과수 팀이 차량을 견인해 갔고 실내를 세밀히 조사한 끝에 처음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기어 레버 근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루미놀 검사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피를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도 미세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바닥 매트에서 도연의 것으로 보이는 섬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그날 입었던 검은색 점퍼와 동일한 재질이었죠. 2005년 당시엔 블랙박스가 흔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차량에 달려있던 내비게이션에는 일부 경로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23분 이후 차량은 인천 방향으로 이동했고 8시 10분 인천 서구의 한 공단 지역 근처에서 기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곳은 밤이면 거의 사람이 없는 정적의 공장 지대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민수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단 야산 입구에서 88라이트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민수가 즐겨 피우던 담배였습니다. 도연과 지민 다시 소환되다. 11월 4일 금요일, 경찰은 지민과 도연을 다시 소환했고 이번에는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지민부터 조사했습니다.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경 도연 씨가 다시 집 근처로 왔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지민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요. 9시에 집에 갔어요. CCTV에는 10시 17분에 다시 중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찍혀 있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날 밤 11시 32분에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용도였습니까? 지민의 표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냥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려고 3분 47초 동안 잘 들어갔냐만 물어본 겁니까?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도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CCTV 영상, 통화 기록이 차례대로 제시되자 그의 표정은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참 침묵하던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민수 씨를 제가...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자백. 9시에 지민 씨 집에서 나와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수 씨가 또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시쯤 다시 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봤습니까? 골목 입구에 민수 씨 차가 있었습니다. 하얀 SM3요. 떠났던 차가 다시 온 겁니다. 민수 씨를 직접 봤습니까? 네,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지민 씨 집을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제가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자꾸 지민 씨를 괴롭히느냐고. 그랬더니 민수 씨가 욕을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민수 씨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쳤습니다. 저도 밀었습니다. 그러다 민수 씨가 넘어져서 차 문짝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까? 제가 안아봤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민수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공단 쪽으로. 그쪽은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산 쪽입니다. 제가 묻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지민은 도연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니라고 말이죠. 11월 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도연의 안내를 받은 수사팀은 인천 서구 공단 뒤편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2005년 당시 이 지역은 오래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밤이면 사람의 인기척조차 사라지는 황량한 곳이었지요. 야산 입구에서 약 200m쯤 올라간 지점, 잡목 사이 경사면에 흙을 판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고 30분쯤 지나자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민수였습니다. 시신은 검은 비닐로 여러 겹 감싸져 있었고 그 위로 흙이 덮인 채 묻혀 있었지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지만 신분 확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실종 당일 입고 나간 옷과 그의 지갑,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은 즉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리 뒷부분에는 약 7cm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두개골은 눈에 띄게 함몰돼 있었죠. 의사는 잠시 자료를 보더니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밀쳐 넘어지면서 단순히 부딪힌 상처라고 보기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형사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둔기로 가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도연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와 싸울 때 손으로만 밀었습니까? 네, 손으로만요. 정말입니까? 부검 결과는 상처가 꽤 심합니다. 저는 그냥 밀었어요. 민수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 문짝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도연은 계속 우발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이후 행동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도연 씨, 민수 씨가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서 무서웠습니다. 그게 시신을 싣고 인천까지 가서 묻을 이유가 됩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11월 7일 월요일, 수사팀은 도연과 지민의 휴대전화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패턴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2분, 지민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47초였습니다. 도연의 자백대로라면 그 시간 도연은 이미 민수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던 시점이죠. 수사팀은 지민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11시 32분에 도연 씨에게 전화하셨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잘 들어갔나 궁금해서요. 3분 47초 동안요? 네. 그리고 내일 은서 면접 교섭 날인데 민수 씨가 올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했어요. 형사는 지민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걱정도 동요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준비된 대사를 말하듯 담담했죠. 도연 씨가 민수 씨를 죽였다는 사실을 전화에서 들은 적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혹시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라도 느꼈습니까? 불안하다거나 떠는 기색이라거나. 아니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형사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민의 진술은 너무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수상했지요. 수사팀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시 23분 민수의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감. 7시 52분 다시 골목 안쪽으로 들어옴. 10시 17분 도연, 차량이 중동으로 이동. 10시 30분경 골목에서 두 사람 충돌, 민수 사망. 10시 40분경 민수 시신을 차량에 적재 후 인천으로 이동. 11시 32분 지민이 도연에게 전화. 자정 무렵 인천 야산의 시신 유기. 1시 52분 도연 상동 자택 복귀. 타임라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지요. 첫째, 민수는 왜 30분 만에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둘째, 도연은 왜 하필 그 시간에 다시 지민 집으로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셋째, 지민의 11시 32분 통화는 정말 단순한 안부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자백은 너무 깔끔합니다.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 행동은 너무 계획적입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원위치시키고 증거를 지웠습니다. 이게 과연 당황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또 다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약혼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면 보통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민은 평온합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민의 주변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지민과 함께 일하던 슈퍼마켓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좀 이상했어요. 민수 씨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라고요. 또 다른 직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9월쯤 지민 씨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사라지면 경찰이 얼마나 찾냐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정황은 모두 지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10일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도연을 압박했습니다. 지민 씨와 미리 계획한 것 아닙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일입니다. 형사는 계속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왜 차를 제자리로 가져다 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민을 보호하려는 듯 완강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지민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일단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다. 진실이 아직 전부 드러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빠진 조각은 완전히 예상 밖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사건은 거의 마무리되는 듯 보였고 도연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기소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민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은서를 데리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맡았던 김 경사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작은 가시가 걸린 듯한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는 베테랑 형사에게 다시 건의했습니다. 형사님, 지민의 휴대전화를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통화 기록은 다 확인했잖아. 더 나올 게 뭐가 있어? 통화 기록이 아니라 내부 메모리입니다. 삭제했던 파일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지민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폰이야.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지웠겠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말에 베테랑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끝내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김 경사는 다시 지민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삼성 애니콜 SGH 750점.
2005년 당시 최신형에 속하는 슬라이드 폰이었고 64MB 내장 메모리가 들어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특수 케이블을 연결해 Secure Manager라는 삼성 공식 툴을 실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디지털 포렌식은 지금처럼 자동화된 체계가 아니었고 한 단계씩 수동으로 뜯어보는 작업이었지요. 화면에 폰 내부 폴더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음성 메모. 김 경사는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연과 주고받은 짧은 문장들. 언제 와? 사랑해. 은서, 유치원 끝나면 데리러 갈게. 평범한 연인의 대화였지요. 음성 메모에는 은서의 귀여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하나, 지민이 근무 일정을 읊은 짧은 메모, 그리고 녹음 시간 0초의 빈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경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0초라면 녹음하다 취소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지요. 그는 즉시 삭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포렌식에서 가장 많이 쓰던 In-Case Forensic을 띄웠습니다. FBI에서도 사용하는 고급 툴이었죠. 기다림 끝에 삭제된 파일 17개가 리스트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사진이나 문자였고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일에서 김 경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음성 메모. 날짜 10월 23일 오후 9시 17분. 파일명 VM 510억 2321만 1700.ml. 길이 19초.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3초는 잡음이었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듯한 바스락거림. 누군가 슬라이드폰을 키는 소리 같았지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혼 못해요. 짧은 침묵, 숨소리도 없이 고요한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19초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김 경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듣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혼 못해요.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평소 하던 말을 조용히 이어가는 일상 대화 같았죠. 김 경사는 곧장 베테랑 형사를 호출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들어보셔야 합니다. 형사는 스피커 앞에 섰습니다. 파일이 흘러나오는 동안 그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사입니다. 살인 교사이지요. 증거의 무게가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19초 파일이 한 번 더 재생됐습니다. 팀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과수로 보내십시오. 음성 분석을 통해 지민 목소리가 확실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분석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국과수 결과.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음성은 지민의 목소리가 맞다, 일치율 99.7%. 편집 조작 흔적 없음. 원본 녹음 파일로 판단됨. 더는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같은 날 오후 도연이 다시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혼 못해요.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파일 알고 있었습니까? 도연은 한참 떨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10월 23일. 그날 저녁에 지민이가 저한테 직접. 형사는 단호하게 쐈습니다. 지민 씨가 민수 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겁니까? 도연은 벽 끝에 몰린 사람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여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일주일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행복해질 거야. 도연 씨는 나 사랑하지 않아? 우리 위해 이것도 못해? 저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금요일 밤 11시 32분 통화. 그때 지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고요. 지민은 잘했어. 조심해서 처리해.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민은 교사범이다. 11월 22일 지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실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얼굴빛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혼 못해요.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 씨, 이 녹음은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저는 그냥 지민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삭제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하지만 19초 음성 파일은 그녀가 숨기려던 모든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19초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날이죠. 도연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지민은 무혐의로 풀려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했지요. 검찰은 말했습니다. 지민을 교사범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19초 음성 파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수사를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수사팀은 지민과 도연의 지난 한 달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만남의 빈도, 주변인의 증언까지 모두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첫 번째 증인은 지민이 일하던 슈퍼마켓의 동료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10월 중순 지민과 나눈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지민이가 묻더라고요. 사람이 실종되면 경찰이 얼마나 찾는지 아냐고요. 형사가 묻습니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10월 15일쯤이에요. 제 생일이 10월 16일이라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형사는 박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드라마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긴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서 이상했어요. 성인 남자가 사라지면 가족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냐? 차가 남아있으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거려. 지민은 사건 2주 전부터 이미 실종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증인은 도연의 부동산 중개소 동료였습니다. 도연이가 10월 20일쯤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사가 묻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형,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후 도연 씨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예민해졌어요. 담배를 평소보다 더 많이 피우고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도연 역시 범행 전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증인은 지민의 이웃이었습니다. 지민의 윗집 3층에 사는 50대 여성이지요. 10월 중순 이후로 지민이네 집에서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가 묻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지민이랑 도연 씨 같았어요. 그 사람, 결혼, 안 된다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지민은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이 증언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지민과 도연은 민수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이죠.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검찰은 도연을 다시 불러 정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였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10월 23일 지민 씨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도연은 큰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지민이네 집에 갔습니다. 은서는 자고 있었고 지민이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지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민수 때문에 나는 평생 불행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가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위로했어요. 그러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법은 소용없어. 저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해. 저 사람은 죽어야 멈춰.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지민 씨가 살인을 지시한 겁니까? 직접적으로 죽여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도연은 그날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그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죠. 다음 날 그의 판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4일 밤 지민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어젯밤엔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일 아침 도연은 지민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 내내 계획을 짰습니다. 민수를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우발적으로 보이게 만들지, 그 모든 걸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된 날이 금요일 밤이었지요. 검사가 또 물었습니다. 범행 당일 지민 씨와 연락했습니까? 네. 저녁 7시에 민수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지민은 아직 일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다시 갈 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민은 조심해라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시 32분 통화에서 지민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끝났어?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흔적 남기지 말고 조심해서 정리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저는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지민은 다시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었지요. 검사는 말했습니다. 지민 씨, 도연 씨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는 한 우리 결혼은 못해. 도연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 목소리가 맞습니까?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검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도연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저는 민수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를 이용한 것입니까? 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군요. 지민은 눈물 없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자유롭고 싶었어요. 12월 2일입니다. 검찰은 지민에게 살인교사죄를, 도연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습니다. 지민에게는 무기징역, 도연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지요. 2005년 겨울,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이 아니라 냉정한 계획이었고, 열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세 사람의 인생은 모두 파국으로 흘러갔습니다. 2006년 2월 23일입니다.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지민과 도연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민수의 누나가 앉아 있었지요.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지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마치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지민은 전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교제 중인 도연을 교사하여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행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피고인 지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이었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무게였지요. 이어 도연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도연은 지민의 교사를 받아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 초기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도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스스로 꺼버린 사람처럼 말이지요. 판결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호송을 위해 일어서는 순간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는 어떡하라고, 그 애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민수의 누나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흔들었지요. 그 순간 지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엔 미세하게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뿐이었고 곧 다시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회한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멀어져 버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선고 이후 은서는 지민의 친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이혼한 딸을 외면하던 부모였지만 손녀만큼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는 그날부로 아빠도 엄마도 잃어버린 아이가 되었지요. 그날 저녁 지민은 호송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06년 초봄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자유로운 풍경.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가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지민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재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없애고자 했던 것은 전 남편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녀가 꺼버린 것은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도현과의 결혼, 은서와의 평범한 일상,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가는 내일.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었지요. 민수를 삭제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지만 사라진 것은 민수가 아니라 지민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지민이 출소할 수 있는 최단 시점은 2030년입니다. 그때 은서는 30살이 되어 있을 것이죠. 그날이 오면 딸은 엄마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평생 지워버렸던 상처를 다시 꺼내 바라보게 될까요? 지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확실히 알게 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을 지우려던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함께 지워졌다는 사실이죠. 2005년 가을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라진 것은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아래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꺼버린 한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